경이로운 지구. 이제부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인류가 태어난 이유를 알아보는 장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인류의 선조를 찾는 여행.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태어난 별의 탄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약 46억 년 전, 두터운 구름에 뒤덮인 지구. 구름 밑으로 들어가면 우선은 붉은 세상이 펼쳐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기의 양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서 지상으로 붉은 빛밖에 도달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엔 지구 대부분이 대륙이 아닌 바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지구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지금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작은 지구 주변의 모습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지구처럼 작은 행성들만 늘어서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밖에 없는 영역 안에 20개 정도의 소행성이 북적대며 돌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진에 의해 이들 소행성이 지금의 지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국립천문대의 고쿠보 H로 박사팀은 슈퍼컴퓨터로 그 후에 일어난 소행성들의 행적을 더듬었습니다. 20개의 행성은 약 1000만 년 동안 평온하게 태양의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변은 그 후에 생겨났죠. 서로의 중력에 의해 소행성들의 궤도가 무너져서 충돌이 일어났으니까요. 충돌에 의해 소행성은 마치 물엿처럼 녹은 후에 결국엔 2배 크기의 행성으로 뭉쳐집니다. 행성은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점점 더 크게 성장합니다. 수성은 한두 개의 소행성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금성은 8개 정도의 소행성이 합쳐진 것이고, 화성은 한 번도 충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남은 소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10개 정도의 소행성이 충돌해서 지금의 크기가 됐습니다. 파편들은 서로 충돌을 거듭하며 합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뭉쳐지죠. 이건 바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별, 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달이란 위성을 지닌 행성 지구가 탄생합니다. 연구원들은 지금의 지구 크기는 소행성 충돌이 반복되는 사이에 우연히 정해졌다고 합니다. 실은 그런 식의 충돌에 의해서 현재의 궤도에 있는 지구의 크기로까지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래보다 절반이 더 늘거나 2배 크기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연하게 지구가 커진 것이 인류가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지구는 커진 후에야 비로소 생명이 번성할 만한 별이 됐으니까요.
그 이유는 이웃별인 화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의 탐사로 예전엔 바다가 있었음이 밝혀진 화성. 태양과의 거리도 적당해서 생명이 번성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작은 덩치로 남아있는 화성은 중력이 작기 때문에 바다나 대기를 붙잡아둘 수 없어서였죠. 아마도 지구가 작은 크기로 남아있었다면 지금의 화성 같은 황량한 별이 됐을 겁니다. 화성과 지구, 두 별의 운명을 갈라놓은 건 그 크기의 차이였습니다. 지구는 덩치가 커진 덕분에 그 인력으로 오랫동안 바다를 붙잡아둘 수 있었고, 바다야말로 생명을 키워내는 무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의 궁극적인 선조인 지구 최초의 생명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국토의 80% 이상이 1년 내내 빙하에 덮여있는 그린란드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수와 지방. 이수와는 현지어로 대지가 죽어서 얼음으로 변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곳은 손꼽히는 오래된 암석지대로 유명하죠. 여기엔 38억 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암석지대가 폭 4km, 길이 35km에 걸쳐 띠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지구가 아무리 넓다 해도 38억 년이나 된 오래된 암석이 이처럼 검은 암석지대에서 넓은 범위로 노출되어 있는 건 오직 이곳뿐입니다. 그리고 이 암맥의 일부에선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 발견자인 미니크 로징 박사입니다. 연구원이라면 다 알고 있다는 그 바위는 암맥 한편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바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38억 년을 거슬러 오르는 바위죠. 1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바위. 여기에 전 세계 연구원의 뜨거운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은 이 폭 30cm 정도의 검은 띠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생물의 화석이 보일 리 없습니다. 검은띠와 잿빛띠의 유일한 차이는 검은띠 안엔 생명체가 만들어낸 탄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생명체는 지극히 작았습니다. 확대해보자 검은 알갱이가 무수하게 많이 보입니다. 이게 탄소 알갱이입니다. 분석 결과 38억 년 전에 생물의 몸을 이루던 재료로 여겨집니다. 로징 박사는 길이가 100분의 1mm인 이 생물이 현재의 세균을 닮은 미생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암석 관찰을 통해 이 미생물의 생활상도 점차 알게 됐습니다. 박사가 주목한 건 검은 띠 안에서 평행선을 그리는 몇 가닥의 선입니다. 이 선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해저에 미생물의 사체나 먼지 등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선이 거의 일직선으로 보이는 건 이 장소가 파도나 바닷물 흐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38억 년 전, 이곳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수심 수백 미터의 조용한 해저였습니다. 이 생물은 물속을 떠돌듯이 헤엄치며 살았습니다. 바닷물로부터 탄소를 가진 영양분을 흡수해서 몸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지구 표면에서 생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오래된 바위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명이 보입니다. 이렇듯 아득한 옛날엔 여기에 생명이 있었죠. 우린 바다가 생기고 생명이 존재할 조건이 갖춰진 44억 년 전쯤에 생명이 생겨났을 거로 추측을 하지만 그 전에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 이는 생명을 키워낼 만한 크기가 된 지구에서 생명이 여행을 떠나면서 지금의 인류에 이르는 40억 년의 대장정을 시작한 분명한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소행성들의 충돌이 끝난 직후의 태양계엔 행성이 되지 못한 천체가 무수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천체들이 머지않아 탄생할 생명을 괴롭히게 됩니다. 우주에서 날아드는 천체의 에너지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지구의 성장은 생명 넘치는 별이 되는 조건인 동시에 더 많은 운석을 끌어들이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기념물 애리조나 대운석궁, 일명 베링거 운석 구덩이.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에 천체가 충돌해서 생긴 지름 1.2km의 거대한 구덩이입니다. 이 구덩이를 만든 천체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2003년 여름, 이 운석궁으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 구덩이가 천체 충돌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다니엘 베링거의 후손입니다. 베링거가 운석궁을 사들인 지 100년이 되는 걸 기념해서 전국에서 모두 모인 것이죠. 다니엘 베링거는 19세기 말경에 광산 개발로 부를 거머쥔 사업가입니다. 운석궁을 사들인 목적은 천체에 들어있던 철과 니켈을 캐내기 위함이었죠. 이 언덕으로 온 조부님은 여길 바라보면서 생각하시길 이 정도의 구덩이를 만들 만한 물체라면 적어도 바닥지름의 절반인 500m는 될 거라고 여겼죠. 그리고 그 정도 크기라면 수백만 톤의 니켈과 철이 들어있어서 상업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을 것이고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니엘 베링거는 지금 돈으로 100억 원이란 거금을 투자해서 굴착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내도 철이나 니켈은 나오지 않았죠. 파내려간 지 25년 만에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운석궁을 만든 천체의 지름이 겨우 수십 미터에 불과하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죠. 베링거의 예측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별 수 없이 베링거는 굴착을 단념했고 그 직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맙니다. 구덩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 역시 쉽사리 똑같은 실수를 했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엄청난 구덩이를 만들 정도라면 무척이나 큰 바위로 믿었겠죠. 이 네모난 울타리만한 작은 천체가 지름 1.2km의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40억 년 전엔 이보다 더 거대한 천체가 지구를 덮쳤다고 합니다. 그 천체는 베링거 운석공을 만든 천체보다 지름은 10,000배, 무게는 1조 배나 더 나갔다는군요. That's 90. 40억 년 전의 천체 충돌을 연구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노먼 슬리프 박사와 나사의 케빈 잔네 박사입니다. Even you'd like to look at it pretty early, so you get nice shadows. It's also pretty nice. Start with South Pole Aitken. 지구에선 지각 변동 때문에 오랜 옛날의 운석공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Well, it's the other side. 같은 방식, See if we can. 같은 방향으로. 우와, 다들 어디 있지? 두 사람은 달에 주목했습니다. 달엔 지각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오랜 옛날의 운석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죠. 달의 데이터를 근거로 바로 이웃에 있는 지구에 대한 천체 충돌의 실체를 알아냈습니다. 두 박사는 표면적이 넓고 인력도 큰 지구엔 달보다 25배나 많은 천체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계산합니다. 아무도 충돌하려는 천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더 큰 지구가 더 많이 충돌하기 마련이죠. 이는 마치 술 취한 사냥꾼이 쏜 총엔 토끼보다는 사슴이 맞을 확률이 더 높은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린 달에 있는 구덩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달을 그보다 더 큰 지구의 크기로 확대해봤죠. 그렇게 해서 우린 지구가 지름이 500km나 되는 천체들과 충돌했음을 알아냈습니다. 지구에 충돌한 천체의 크기와 그 횟수입니다. 지름 500km가 넘는 천체가 최대 6번 충돌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구는 몸집이 커져갈수록 좀 더 커다란 천체를 끌어들이는 거대한 자석처럼 변하고 만 것이죠. 500km의 물체가 초속 20km로 움직이다가 20초 만에 멈추자 그 안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쏟아져 나왔고 그로 인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안에서 미생물이 생존할 가능성을 본다면 지구에서보단 화성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하죠. 지름 500km의 천체가 충돌할 때 지구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의 감독하에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천체의 크기나 그 충돌의 영향을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현재의 지구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지름이 500km라면 남한을 뒤덮을 만한 크기입니다. 낙하 지점은 일본으로부터 남쪽으로 1500km 지점의 태평양으로 정했습니다. 천체의 속도는 시속 72,000km. 하지만 천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으스스할 정도로 느려 보이는군요. 두께 10km의 지각이 통째로 걷어 올려집니다. 지각 해일로 불리는 현상이죠. 지각 해일이 엄습한 수심 4,000m의 바다도 마치 얇은 껍질처럼 보입니다.
크기가 1km나 되는 거대한 파편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일본 열도도 분쇄되고 맙니다. 수천 킬로미터 높이로 날아간 파편들은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 공간까지 도달한 후 또다시 지구로 쏟아져 내립니다. (7,000m) 높이의 운석공 테두리는 거대한 산맥처럼 보입니다. 운석공 지름은 4,000km로 괌섬에서 중국 대륙 일부까지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이건 재앙의 사소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운석공이 생겨난 후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사에 있는 세계 최대의 충돌 실험 장치로 재현 실험을 해봅니다. 됐어요. 수조 안에 물을 채웁니다. 이걸 지구의 바다로 가정하죠. 여기에 지름 6mm의 알루미늄 구슬을 권총 탄환보다 20배나 빠른 시속 2만 킬로미터로 충돌시킵니다. 와, 굉장하군. 정말로 굉장합니다. 겨우 6mm의 구슬이 사방 1m 길이의 수조 안을 크게 뒤흔듭니다. 뒤흔들리는 물에 눈길을 빼앗기기 쉽지만 충돌 에너지의 진정한 영향은 맨 처음 순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초당 6,000장을 찍은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물보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증기입니다. 수면에 닿은 구슬엔 급브레이크가 걸려서 갖고 있던 운동에너지 대부분이 열로 변합니다. 이 열이 순식간에 물을 대량 증발시킨 것이죠. 한 천체가 지구 표면에 충돌할 때 그 전체는 자그마치 4,000도에서 6,000도까지 가열될 수 있습니다. 이건 태양 표면만큼이나 뜨거운 온도죠. 고온이 됐을 때 충돌 지점의 암석이나 천체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홋카이도 대학에서 실험을 해봅니다. 우주를 떠도는 천체와 비슷한 성분을 지닌 5mm 정도의 돌을 준비합니다. 진공 속에서 2,000도가 넘는 온도를 낼 수 있는 특별한 장치에 넣습니다. 온도를 점점 높여갑니다. 돌 전체가 녹아서 작은 기포가 무수히 생겨납니다. 암석이라 할지라도 고온이 되면 물처럼 끓어오르죠. 증발한 돌은 기체인 암석 증기가 됩니다. 이런 암석 증기가 만들어지면 암석 증기는 급속도로 팽창합니다. 너무도 재빨리 팽창해서 결국엔 지구 전체를 덮습니다. 이런 충격이 발생할 땐 구덩이만 만들어지거나 충격이 일어난 지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대기와 그 주변까지 가열시키니까요. 그래서 그 열이야말로 가공할 만한 존재죠. 천체 충돌 직후 우주에서 보면 운석공 안에 이변의 주역이 드러납니다.
장렬하듯이 빛나는 거대한 덩어리. 이것이 기체가 된 암석인 암석증기이며 그 무게는 무려 1000만 메가톤입니다. 돔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후 밀어 올려지듯이 순식간에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의 지구로 추정하면 일본 남부 해저에 낙하한 지 3시간여 만에 암석 증기는 히말라야 산맥에까지 이릅니다. 온도 4000도의 열이 초속 300m로 밀려옵니다. 암석 증기로 뒤덮인 가운데 눈은 순식간에 녹은 후 강을 만들 틈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암석 증기는 충돌 지점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아마존에도 도달합니다. 고열 때문에 나무가 차례대로 자연 발화해서 밀림은 눈 깜짝할 새에 불바다로 변합니다. 충돌한 지 하루 만에 지구는 마침내 장렬하는 암석 증기에 갇혀버립니다. 암석 증기는 1년 가까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 맙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태양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죠. 생명의 요람 바다도 변동에 휩싸입니다. 암석 증기에 뒤덮인 직후 해수면엔 거품이 격렬하게 일입니다. 바다가 끓기 시작한 것이죠. 극심한 증발에 의해 해수면은 1분에 5cm라는 맹렬한 속도로 줄어듭니다. 바닷물이 증발되자 소금이 드러납니다. 이 소금도 금세 증발돼 갑니다. 모습을 드러낸 해저는 여지없이 고열의 영향으로 용암처럼 녹기 시작합니다. 충돌로부터 약 한 달 후 암석 증기 아래에 놓인 지표면입니다. 평균 수심 4000m의 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군요. 지름 500km인 천체와의 충돌. 이는 생물을 모조리 멸종시키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구는 생명을 감싸 안는 자상한 어머니가 아닌 대변동을 거듭하며 생명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엄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류의 선조는 이처럼 혹독한 시련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랜 동안 연구원들은 생명이 이런 총체적인 증발이 있을 때마다 전멸했다가 또다시 탄생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생물이 총체적인 증발에서도 생존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일대엔 소금으로 이루어진 호수 염호가 있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 여기에 드넓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염호는 그 바다가 집안의 융기에 의해 말라버린 자취입니다. 이 현대판 총체적인 증발이 당시의 미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스트 체스터 대학의 미생물학자 러셀 브릴랜드 박사입니다. 박사가 주목한 건 염호 바로 옆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매립 시설입니다. 핵무기 제조에 사용한 연장이나 장갑 같은 방사능에 오염된 물건을 지하에 묻는 시설이죠. 이곳의 폐기 장소는 바로 바닷물이 마를 때 생겨난 두께 약 1000m에 이르는 소금의 지층, 암염속입니다. 암염은 조금씩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서 수백 년이 지나면 핵 폐기물이 소금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다고 합니다. 브릴랜드 박사는 핵 폐기물이 소금에 갇혀버리는 것처럼 당시의 미생물 흔적도 소금 속에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여기면서 지하에서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엔 통로가 미로처럼 뻗어 있습니다. 주위가 온통 소금의 결정, 암염뿐인 이곳은 암염 속을 판에서 만든 지하 도시입니다. 통로와 통로를 나누는 전동문을 차례로 열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브릴랜드 박사는 이 지하 미로의 다양한 장소에서 암염을 채취합니다. 벽을 깎으면 곳곳에서 커다란 소금 결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 매우 선명하게 나 있는 줄무늬 때문에 아주 좋은 견본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첩기의 해양에 있던 아주 작은 바닷물 방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바닷물은 2억 년 동안 이런 결정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박사에겐 보석이나 다름없는 소금 결정입니다. 결정 속에 작고 네모진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2억 5천만 년 전에 소금이 결정으로 변할 때 갇혀버린 바닷물로 소금 결정의 튼튼한 벽 때문에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브릴랜드 박사는 결정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안에 있던 물을 신중하게 꺼낸 다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에 박사 자신도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완전한 형태의 미생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넉 달 동안 영양분을 주입해온 후의 일입니다. 미생물이 활발하게 분열해서 증식을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2억 5천만 년 만에 되살아난 것이죠. 소금 결정 속에서 찾아낸 그 세균은 죽어있지도 살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일종의 포자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멈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득하게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면 상태의 놀라운 점은 영양분도 필요치 않고 폐기물도 만들지 않은 채로 생존에 필요한 조건이 다시 생겨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는 사실이죠. 바닷물이 증발되는 와중에서 미생물은 그야말로 소금 결정에 갇혀버린 아주 적은 물에 생존을 건 셈입니다.
브릴랜드 박사는 다양한 장소로 진출해서 살아남는 그 강인함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일 것이라고 여깁니다. 생명이 놀라울 정도로 강인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태어난 생명은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에 커다란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약 40억 년 전의 총체적인 증발은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초고온 때문에 물은 물론 해저의 소금마저 녹아서 증발했기 때문이죠. 생물의 몸을 만드는 단백질은 기껏해야 100수십 도밖에 견디지 못하는데 생명에게 과연 살아남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It is going to be rich. 스탠포드 대학의 슬리프 박사팀은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건 소금이 쌓여있는 장소보다 훨씬 더 깊은 지하였죠. 지하의 온도 분포를 살펴봅니다. 지구 내부의 열 때문에 깊은 곳이나 해저 화산 근처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서 녹색 영역은 100도 이하, 청색은 50도 이하입니다. 청색 영역일 경우 생물의 단백질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증발 후 해저 표면의 온도는 2000도까지 오릅니다. 이 열이 지각 깊은 곳까지 전해졌을 겁니다. 열이 바위 속으로 전해지는 속도와 여러 데이터를 입력해봅니다. 이 아래에 있던 예전의 차가운 지각이 충격으로 점점 더 더워지는... 예, 그것 언저리 위쪽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네요. 그래요. 열은 1년에 1m의 느린 속도이긴 해도 꾸준하게 지하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열이 전달되는 범위는 얕아서 천체 충돌로부터 10,000년 동안에 대해 계산해 본 결과 마지막까지 청색 영역이 없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1km나 2km 지하에서 사는 생물은 상당히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땅속 깊숙이까지 열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칠면조를 오븐에 넣고 구울 때 1분 안에 칠면조를 구울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겉은 아주 뜨겁다고 해도 속살은 여전히 차가울 테니까요. 생물이 지하 2000m보다 깊은 곳까지 진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미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긴 금광산으로 지하 최대 3,500m까지 갱도가 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선 연간 400톤의 금이 채굴돼서 4조 원의 부를 생산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욕망이 파낸 지구에서 가장 깊은 구멍 속에서 미생물을 찾는 연구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원인 에스타반 헤르덴 박사와 동행했습니다. 갱도를 파내기 전 이곳은 지하 깊숙이 있는 바위 속이었습니다. 생물 같은 건 전혀 없을 것으로 여겨졌죠. 캄캄한 갱도를 30분 동안 걸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폭발 위험이 있는 메탄가스의 농도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전진합니다.
주위의 바위 틈으로부터 늘 메탄가스가 새어나오니까요. 이렇게 고요한 암흑세계 속에 그 생물이 있었습니다. 지하수가 스며나오는 암벽에 흰색과 검은색의 막처럼 생긴 것이 가득 묻어 있군요. 다양한 미생물의 덩어리입니다. 분석 결과 지표에선 볼 수 없는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산소 호흡 같은 지하에선 쓸모없는 유전자를 지닌 것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이들이 아득한 옛날에 지표로부터 이 지하 깊숙한 곳으로 진출했음을 말해줍니다. 바위 틈이라는 낯선 장소로 스며들어와서 생명을 이어온 것이죠. 애초에 우린 생물이 지표에서 60cm 깊이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이젠 이처럼 깊은 지하광선 연구 계획을 통해서 생물이 지하 3,000m가 넘는 깊이에서도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지하 깊숙한 환경을 접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린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낼 겁니다. 지하는 생명의 거대한 저장고였습니다. 약 40억 년 전 바다에서 태어난 생명은 곧이어 다양한 장소로의 진출을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이렇듯 지하 깊숙한 곳까지 도달했음이 분명합니다. 총체적인 증발로 바다 생물이 전멸했다고 해도 지하로 진출해 있던 모험가들만은 살아남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구를 불덩이로 만든 총체적인 증발. 일 년 후엔 암석 증기가 사라지면서 기온도 조금씩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 증발됐던 바닷물이 마침내 비가 돼서 내리기 시작했죠. 연간 강수량 3000mm. 현재의 열대지방과 맞먹는 강수량입니다. 빗물은 한때 바다였던 분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저 해저의 깊숙한 지하엔 인류의 선조를 비롯한 수많은 미생물이 생존해 있었을 겁니다. 비는 2000년 이상에 걸쳐 주기적으로 내립니다. 바다는 마침내 원래의 깊이까지 회복됩니다. 눈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바다라는 신천지. 지하에 있던 미생물 중에서 곧이어 또다시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3000년 동안 살아왔던 지하를 떠나서 다시 바닷속으로 진출한 것이죠. 이들 중엔 분명 인류의 선조도 있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생물이었던 우리 인류의 선조. 그처럼 새로운 모험에 의해 인류의 선조로 이어지는 40억 년 진화의 톱니바퀴가 또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생명은 끊임없이 신천지로의 도전을 계속했고 그때마다 진화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인류 역시 그런 모험가들의 후손입니다.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호모사피엔스는